자, 우리 3학년들 또 한 주가 갔네요.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요즘 실시간 강의설이 많이 있던데 실시간이었으면 화면상으로 얼굴들을 볼 수 있었겠죠? 힘들긴 하겠지만 그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다음 주부터 대면 수업으로 들어가게 될 줄 알았는데 5월까지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2번 더 온라인 강의를 듣고 석가탄신일을 보강으로 등록하거나 아니면 보강으로 하되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거나 이 문제는 서로 상의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 강의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실제 교재상으로는 3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첫 강의에서 오리엔테이션과 1, 2강을 마쳐버렸잖아요. 말 나온 김에 이제 저번 주 제출된 과제에 대해서 한번 말하고 넘어갈게요. 과제에서 이론을 너무 대충 적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듣지 않고 강의에 나온 이론을 모르는 상태에서 짐작으로 적은 내용으로 보여지는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강의를 열심히 들었다면 이론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줘야만 안 들은 학생들과 확연하게 구분이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이유로 이번 주 과제는요, 이론 설명 후에 나오는 돌발 퀴즈들을 풀어서 그 답을 보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주 3강에 해당하는 퀴즈들이 9개, 지난 1, 2강 리뷰 퀴즈가 끝에 6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각 리뷰 퀴즈 전에 그것에 해당하는 이론 리뷰가 간단하게 나가고 바로 퀴즈를 풀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습니다. 바로 들으면 그냥 풀 수 있습니다. 과제 접수 점수가 30점 만점에 15문항이니까 하나당 2점씩이 되겠죠. 공지했듯이 18점 이상부터 출석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9개는 맞아야 출석이 인정된다는 말입니다. 저번주에 풀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문항들은 아주 쉽습니다. 단지 이론을 모르면 풀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필기구하고 종이를 미리 꺼내놓고 이론 들은 후에 바로 뒤에 돌발 퀴즈가 나오니까 그때그때 답을 적고 넘어가 주세요. 강의 들으면서 퀴즈를 다 마친 후에는 퀴즈 번호에 맞춰서 답을 적을 수 있도록 내가 한글 파일 템플릿을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까 그 과제 템플릿을 다운을 받아서 거기다 아까 푸른 퀴즈 답들을 채워 넣어서 다시 나에게 보내주면 채점을 하여 각 학생들에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걸 다 들었는데도 18점이 안 된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혹시라도 그런 일이 혹시라도 없도록 잘 듣고 각 퀴즈를 잘 풀기 바랍니다. 자, 3강 윤리란 무엇인가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윤리와 도덕의 의미와 중요성입니다. 먼저 윤리라는 단어의 개념과 정의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유사한 개념인 도덕이라는 단어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이 두 개념을 구별을 잘 못하고 또 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데 이 강의 내용에서는 꼭 구별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각 단어가 쓰여져 오면서 내포하게 된 범위와 특성이 엄연히 존재하고 또 그에 따라서 이론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윤리와 도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윤리와 도덕의 개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윤리는 영어 에틱스죠. 사회적 관습이나 풍습을 뜻하는 그리스어 에토스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자풀이에 보면요. 인륜륜입니다. 인륜륜은 무리, 인간 집단, 질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리는 다스릴 리로서 판단하다, 다스리다, 밝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간 집단을 다스리는 것, 인간 집단을 판단하는 것 또는 그것을 위한 기준 그런 정도의 뜻이 되겠죠. 자, 이에 비해서 오른쪽 도덕에 대한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어 morality, 관습, 생활 습관, 전통을 의미하는 라틴어 mores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자로는 길도자, 자, 이치 등을 말하는 도, 그리고 덕덕자, 덕은 행위성을 가지죠. 즉 이치에 맞는 행위 이 정도의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는 일단 이런 작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윤리의 정의 보시겠습니다. 인간 사회에 필요한 올바른 질서, 그리고는 가로 안에 사회적, 외부적 이렇게 돼 있죠. 위에 한자풀이에서 벌써 윤리는 사회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인간 집단, 질서, 무리, 인륜 이렇게 나 있지 않았습니까? 윤리는 사회적이고 외부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윤리, 기업윤리, 가정윤리
이렇게 집단 단위로 칭할 수 있는 게 요 맥락인 것입니다. 즉 집단에서 옳다고 여기는 것을 행하는 것이 윤리인데 저 밑에 아래에 빨간 글자 보면 타자 의존적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줏대로 하기보다는 사회가 옳다고 하는 것을 행하며 또 사회 제재나 지탄이 없이는 옳은 것을 행하기 어렵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에 반해서 도덕의 정의 어떤가 보겠습니다. 도덕의 정의,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개인이 갖는 기준, 가로 안에 개인적, 내면적 이렇게 돼 있죠. 즉 도덕이란 것은 인간으로서 옳고 그르다고 여겨져야 하는 나의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절대적인 기준. 즉 비록 사회는 이러이러할지라도 내가 옳다고 믿는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는 식의 개념이 바로 도덕이고 그렇기에 개인적이고 내면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밑에 보면 윤리와 도덕 둘 다 특정 시대의 문화, 조직의 관습이나 전통의 영향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듯이 도덕의 경우는 사회나 조직의 성향이나 변화에 따라 영향은 받을 수 있어도 나의 애초에 옳다고 생각했던 기준 자체는 쉽게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와 체제는 동성결혼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미 용인하는 것으로 돌아섰다고 간주를 한번 해봅시다. 자, 동성결혼은 이제 윤리적으로 지탄이나 제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정작 많은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의 도덕 기준으로 보자면 여전히 틀린 일 또는 옳지 않은 일로 생각되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의 생각이 되는 것이죠. 자, 그 아래 항목에 보면 윤리 개념은 타자의존적, 가변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도덕은 독립적, 비가변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설명한 것처럼 윤리란 그 사회 집단의 옳고 그른 기준, 그리고 그 기준을 위반했을 때 비난이나 제재를 받음으로 타자의존적이라고 봐야 되죠. 요거를 한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일테면 내가 불치병을 앓고 있어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안락사를 원하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의 법률의 위반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그리고 어떤 의사도 그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나의 안락사를 돕지는 못해요. 이 경우 나는 타자, 즉 법이나 사회 구성원 등에 의존해서 사회윤리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고 어떤 법도 없다면 나는 자살을 하거나 타인에게 부탁해서 목숨을 끊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즉 내가 사회적으로 바른 행동을 하는데 사회적 법안이나 나의 행위를 막는 구성원이나 제재가 필요한 것이 윤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2개월 후에 만약에 안락사 법안이 통과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나는 정정당당하게 사회윤리에 어긋나지 않게 안락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변적이라는 것이죠. 윤리는 타자 의존적이며 가변적이다라는 그 설명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오른쪽으로 다시 가봅시다. 도덕은 독립적, 비가변적이라고 돼 있죠. 예를 들면 3개월 미만 태아의 낙태는 법적으로 제재가 없는데 현재는 실은 5개월 반까지 확대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여전히 살인이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것이 도덕의 비가변성인 것입니다. 동시에 사회로부터 비교적 독립적이죠. 윤리와는 달리 도덕은 내가 생각해서 옳은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제일 밑줄에 보면 메타윤리적, 규범윤리적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규범윤리학적 관점과 메타윤리학적 관점 배웠지 않습니까? 규범윤리적 관점은 이미 내 기준이 정해져 있고 어떤 문제를 볼 때 그것은 맞다 틀리다의 판단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조직, 집단, 문화 등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이라면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라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기준, 즉 도덕과 연관이 있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규범윤리적 관점은 이상적인 사회 실현이 목표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죠. 자, 반면에 메타윤리의 경우는 사회적으로 이것이 옳을까 아닐까를 분석해 보는 개념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그 기준이 사회 조직, 집단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타자 의존적이며 윤리 조항도 변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 문화에 맞는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메타윤리학적 관점과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윤리와 도덕의 구분되는 개념을 음주운전에 적용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음주운전에 대한 한 개인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에 있어서 나는 자유이다. 하지만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되거나 또는 기소되어 형을 살게 될 수도 있고 또 타인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이다. 자, 이 문장을 살펴보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또는 기소되거나 또는 감옥에 갈까봐 제재를 두려워해서 지키는 것은 윤리이고 타인을 다치게 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느끼는 것이 바로 나의 도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 윤리도덕적 선택의 기준은 첫 번째, 비난이나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가, 즉 윤리적 기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행위인가, 즉 도덕적 기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고 한다면 개인 각자의 도덕 기준이 완벽해서 범죄도 없고 다툼도 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법이나 제재가 꼭 필요하죠. 이때 이 두 가지 면의 균형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개인 도덕과 사회윤리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이며 높은 개인의 도덕 기준들이 모여서 사회윤리를 형성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실제로 대부분은 그렇게 가고 있다고 봐야 하겠죠.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윤리라는 단어를 말할 때 그 속에 개인 도덕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행위의 선택에 있어서 도덕과 윤리의 충돌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직업군 중에서 전문직의 경우 특히 변호사와 의사라는 직업군은 이러한 윤리와 도덕의 충돌을 직접적으로 겪고 관찰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먼저 변호사의 경우를 보면요. 내가 맡은 피해자의 행위가 비도덕적임을 알고 있지만 나의 직무는 그를 변호하고 석방을 주장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의사의 윤리를 보면요. 나에게 살인은 살인일 뿐인데 국가와 사회는 나에게 안락사와 낙태를 허용하고 또 지시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윤리와 도덕의 충돌 사례 중 극적인 실례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도 네이버에 올라온 YTN 뉴스에 보면 대만의 나우위안 동물보호소 소속 수의사인 챙친 씨가 동물 안락사약을 먹고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보호소 당국으로부터 700마리 정도의 개들을 안락사시키도록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하지만 평소 유기견이나 학대견들을 안락사시키는 일을 하면서 심적인 고통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TV 프로그램에 나가게 된 기회에 안락사시킨 동물의 수를 폭로하기까지 했지만 오히려 많은 개들을 안락사시킨 끔찍한 대상으로 취급받고 시민들의 비난과 협박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겪은 윤리도덕적 갈등을 살펴보면요. 첫째는 그가 유기동물보호소라는 자신이 속한 집단사회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도덕과 그 집단의 윤리적 이상이 충돌하는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둘째는 그가 속한 사회 때문에 갈등에 놓인 자기 자신의 도덕성이 또 다른 사회로부터 비난당하는 고통을 받는 이중적인 갈등 상황 속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실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윤리도덕적 갈등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업을 또는 직장을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만약 어쩔 수 없이 이런 종류의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이슈가 아닌가 합니다. 자, 즐겁고 유익한 돌발 퀴즈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윤리와 도덕의 개념을 서로 비교적으로 살펴보았죠. 자, 그것을 기억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윤리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1번 타자 의존적이며 가변적이다. 2번 영어로 ethics이며 이는 그리스어 에토스에서 유래되었다. 3번 옳고 그름을 바라보는 개인적 가치이므로 비가변적이다. 4번 메타윤리적 성격을 포함한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윤리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도덕이 아니고 윤리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연필하고 지금 종이 준비되어 있죠. 돌발 퀴즈 1번 거기에 답 적고요. 자, 돌발 퀴즈 강의 다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보낸 템플릿에 모든 답들을 적어서 다시 나에게 보내줘야 됩니다. 자, 서프라이즈
한 번 더 돌발 퀴즈 2번입니다. 아래는 도덕과 윤리의 차이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A와 B에 들어갈 단어는 자, 가로 A는 개인적이며 내부적이다. A는 독립적이고 변하기 쉽지 않으나 반면에 B는 타자 의존적이어서 상대적으로 변하기 쉽다. 자, 답을 종이에 적어 주십시오. 우리는 앞에서 윤리의 개념이 개인의 도덕을 포함하는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개인의 도덕이 포함된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윤리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결선상에서 한 개인이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우리 부교재에서 발췌해 왔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개인윤리학적 접근이 있고요. 또 그 상대적인 접근법으로서 사회윤리학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윤리학적 접근법을 보면요. 한 개인이 일으킨 도덕적 문제의 원인을 전적으로 그 개인의 도덕성의 결여로 보는 거죠. 또한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개인이 자신의 도덕을 바로잡으려는 의지와 마음대로 살고 싶은 자유와의 사이에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개인에 달려있다는 거죠. 반면에 사회윤리학적 접근은 한 개인의 도덕적 문제의 원인은 사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 또한 사회정책이나 법제도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돌발 퀴즈에 나오는 예들을 풀어보면 더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자, 즐겁고 유익한 돌발 퀴즈 3번입니다. 다음에 세 가지 사회적 문제들에 접근하는 관점에 있어 사회윤리적 관점과 개인윤리적 관점을 구별하시오. 1번 유학 중 고국에 돌아와 의심 증상으로 인한 자가격리 중 모녀가 제주도에 여행을 갔다 와서 확진 판결을 받은 사건을 듣고 나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의 원인은 적절한 법적 제도의 부재에 있다고 느꼈다. 자, 이것은 사회윤리적 관점인가 개인윤리적 관점인가 구별하라는 얘기죠. 2번 반지하인 우리 집 창문 앞에 행인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당신의 양심을 쓰레기처럼 버리지 마시오 라는 팻말을 달 생각이다. 이것은 사회윤리적 관점인가 아니면 개인윤리적 관점인가. 3번 동물학대 관련 법 제정이 늦어져서 끊임없이 동물학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 원인이 법 제정이 늦어져서 그런 것이다. 자, 이것은 사회윤리적 관점인가 아니면 개인윤리적 관점인가 구별이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1장에서 윤리 개념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2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2장에서는 개인의 이익과 상대되는 공동체 이익이 아닌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 이익이 동일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관점의 전환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패러다임 시프트 관점의 전환.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과연 선한가 악한가, 인간의 이기심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일컬어지는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몇 가지 이론들을 적용해서 분석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재에서 이 장을 통해서 말하려는 취지는 개인의 윤리가 공동체 이익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이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가장 무시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 중 하나가 이기심이라는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만약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이기심을 없애야 한다면 개인의 이유는 추구하지도 말라는 것인가, 그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동일선상에 설 수 있는지, 이러한 관점의 전환, 즉 패러다임 시프트가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인간의 본성이 과연 선한가 악한가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성선설 그리고 성악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먼저 성선설에 관한 위대한 철학가와 사상가들의 명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선설. 임마누엘 칸트는 도덕은 본래 인간의 심성에 내재 있기 때문에 단지 깨우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했고요. 아담 스미스는 인간은 타인의 운명이나 행복에 관심을 갖는 이타적인 본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통치하는 것은 이성이며 인간의 이성은 진정으로 선한 삶을 원한다. 자, 그러면 성악설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라고 말했죠. 자, 그리고 밑에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소크라테스와 글라우콘의 대화, 기게스의 반지전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플라톤이 쓴 국가론이란 책에서 플라톤의 형인 글라우콘이 소크라테스에게 찾아가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기게스의 반지설화를 예를 들면서 소크라테스에게 인간이 굳이 선한 행위를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기게스설화를 살펴볼 건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기게스가 나쁜 행위를 선택을 했습니다. 글라우콘은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니 당연한 것인데 선한 행위를 선택해야 할 당위성을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라는 것이었고요. 소크라테스는 기게스가 나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펴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화살표 끝에 있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입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을 통치하는 것은 이성이며 인간의 이성은 진정으로 선한 삶을 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즉 글라우콘은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취지였고요.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선한 이성이 인간의 본성을 컨트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선한 삶을 살아야 행복해지는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삶을 살아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스스로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인용한 기게스 반지설화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플라톤이 자신의 저서인 국가론에서 인용했던 기게스의 반지설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게스는 고대왕국 리디아의 왕 소유의 양떼를 돌보는 양치기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지진으로 갈라진 땅 속에서 시체를 한 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시체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반지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반지의 방향을 돌리던 중에 어떻게 돌리면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요. 그 사실을 알고 왕궁으로 가서 왕비를 유혹하고 함께 왕을 살해하고 왕관을 차지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플라톤은 자신의 저서인 국가론에서 자신의 형인 글라우콘이 이 기게스 반지 설화를 인용해서 소크라테스에게 인간이 선한 행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를 증명해보라고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이성은 본래가 선하며 인간의 본성을 전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만약 그 선한 이성에 따르지 않고 살게 될 경우 자동적으로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선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죠. 이쯤 돼서 플라톤은 왜 자신이 소크라테스에게 직접 물었다고 하지 않고 자신의 형을 등장시켰는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내용을 보면 글라우콘의 생각이 플라톤 자신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라톤은 철저히 사유윤리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은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사회적 제도와 법이 확고해야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주의였던 거죠. 기게스가 투명인간 상태에서 악한 일을 마구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제도나 법이 약할 때 인간이 어떻게 악하게 변하는지를 역설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선한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 제도나 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바람직한 행위를 하는 존재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개인윤리적인 관점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를 보면 사회의 법제도도 필요하고 인간의 이성을 존중하는 그런 신뢰도 존중돼야 되고 그래서 사유윤리적 관점과 개인윤리적 관점 둘 다 필요한 관점입니다. 너무 인간 이성에 기대를 하고 제재를 가하지 않다 보면 공동체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개인들이. 그렇다고 인간은 원래 악하니까 법으로 쪼여줘야 된다는 식으로 추구를 하게 되면 사회 전체가 감옥이 돼버리죠.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창의성과 생산성을 잃고 우울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인정을 하되 단지 둘의 밸런스를 찾는 게 관건인 것인데요.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윤리가 동일 개념으로 쓰이게 되는 이 관점의 전환의 근거로 소크라테스의 주장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돼서 돌발 퀴즈 하나 풀고 갈게요. 다음 중 성선설의 근거와 관련된 항목을 고르시오. 우리 아까 성선설, 성악설 이렇게
보았죠? 자, 1번 소크라테스, 2번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3번 플라톤, 4번 기게스의 반지서라. 자, 이 중에서 성선설의 근거와 관련된 항목은 하나가 있죠. 자, 그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또 한 번 돌발 퀴즈 5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인간이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인간을 통치하는 것은 이것이며 인간의 이것은 진정으로 선한 삶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부정이 아무리 많은 이득을 가져온다 해도 오직 올바른 행위만이 그를 행복할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한다. 이 소크라테스의 이것에 대한 설명이 여러 번 나오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이성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또한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여타 동물들과 구별되는 점은 인간의 본성이 이성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이성의 정의는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며 또한 지식을 추구하는 그 자체가 인간 최대의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 추구하는 지식의 내용은 자신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를 아는 지식이며 그 지식의 바탕위에서 심사숙고를 통해서 행위의 선택을 하는 과정 전체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인간의 본질은 이성이고 이성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지식은 개인의 도덕 기준을 세워서 올바른 행위를 하기 위한 바탕이 되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윤리도덕적 지식을 추구하는 것에 최대의 행복을 느끼는 우리 인간은 결코 홀로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는 이러한 인간들의 상호작용의 집합체이며 그러므로 구성원들과 사회 전체는 함께 윤리도덕적 이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이해하면서 따라오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동시에 과제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강의 끝나면 과제도 끝이죠. 나쁘지 않은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는 개인의 윤리가 사회의 이익과 동일한 개념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철학적 바탕에서 살펴보는 과정이었습니다. 1부 강의는 여기서 맺기로 하고 나머지 2부 강의에서는 실제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윤리가 어떻게 사회 또는 기업 윤리적 이윤과 직결이 되는지 그 관점의 전환을 위해서 배워야 하는 이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로섬 게임, 비제로섬 게임 이론이고 두 번째는 그 비제로섬 게임 이론과 연결되는 죄수의 딜레마 이론입니다. 이론을 배운 후에 그것을 실례를 통해서 적용해보는 기회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결론으로서 우리 주교제가 주장하는 윤리가 개인 경쟁력이며 또한 직업 경쟁력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지, 과연 도달할 수 있을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